혹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자주 쓰고 다니시나요? 저는 라식을 내서 더 이상 안경을 안 써도 되는 몸이 되긴 했는데 아마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안경을 쓰고 다니시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 어디 제품인가요? 레이벤이나 오클리? 아니면 샤넬이나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인가요? 브랜드는 다 다를지 몰라도요, 사실 그 안경을 만든 회사는 단 한 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에실러 룩소티카죠. 이름은 좀 낯설죠? 하지만 이 회사의 영향력은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 아이웨어 시장의 40% 가까이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2등 기업의 점유율이 겨우 한 자릿수란 걸 생각하면 이건 경쟁이 아니라 그냥 지배나 다름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도 어마어마해요. 레이벤이나 오클리 같은 자체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샤넬, 버버리, 아르마니, 랄프 로렌, 티파니 등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의 라이선스 생산까지, 게다가 누진 다초점 렌즈인 바리락스 같은 렌즈도 직접 만들고 심지어는 유통망까지 장악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엔 메테와 스마트 글래스 제작 협업을 발표하면서 AI 수혜도 받고 있을 만큼 안경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그렇다면 에실러 룩소티카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초거대 괴물이 됐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지독한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안경 및 렌즈의 제작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해서 이익을 극대화했고, 경쟁사는 돈으로 사버리거나 아예 망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오클리가 있는데 에실러 룩소티카 눈밖에 났다가 매출이 폭락해버리고 결국엔 인수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고 다닌다는 정작 그 실체는 잘 몰랐던 전세계 안경 시장을 독점한 거인 에실러 룩소티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실러 룩소티카는 2018년에 렌즈 제조사인 프랑스의 에실러와 안경 프레임 제조사인 이탈리아의 룩소티카가 합병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에실러와 룩소티카를 각각 먼저 살펴봐야겠죠. 참고로 이 두 기업 상당히 재밌는 기업이란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실러 룩소티카의 인지도가 약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독특한 안경 제작 유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우선 룩소티카부터 시작해보자고요. 룩소티카는 1961년에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델 베키오는 14살부터 일을 배워서 금속 세공과 부품 금형에 완전히 푹 빠졌는데요. 그렇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26살의 나이에 자신만의 가게인 룩소티카를 세웠는데요. 여기는 지역의 다른 안경업체들 위해서 힌지나 안경다리, 브릿지 등 금속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였죠. 하지만 델 베키오는 절대 하청업체로 만족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델 베키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 여러 명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면서 델 베키오를 고아원에 보내버렸거든요. 그렇게 자란 경험이 있어서인지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하청업체는 원청에 의존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67년부터 룩소티카 브랜드로 안경 완제품을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존의 원청 고객사의 경쟁자가 되겠다는 거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델 베키오는 자신이 안경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정과 기술들을 익히면서 남다른 품질로 승부를 보겠다고 걸었죠. 그리고 창업 10년 만인 71년에 모든 하청 계약을 종료하고 오직 룩소티카 자신만의 브랜드 생산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경테 생산에 돌입하는 룩소티카였지만요, 여기서 델 베키오는 또 다른 의존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유통 시스템은 안경테 제조사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기면요, 도매상은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지역의 안경원에 납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델 베키오가 봤을 때는 이것도 또 다른 의존인데다가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74년에 토리노에 기반을 둔 도매업체인 스카로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안경점과 직접 거래를 터서 유통 마진을 룩소티카가 먹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모델이 잘 팔리고 어떤 게 재고로 남는지를 파악해서 이걸 디자인과 생산에 반영하기로 한 거죠. 결국 델 베키오가 추진한 의존하지 않는 독립이란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수직 계열화였던 겁니다. 룩소티카는 델 베키오의 장인 정신으로 성장해온 곳이었지만 정작 델 베키오는 장인 정신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에요. 70년대 들어서 안경 제조 공정에 컴퓨터를 도입하고 생산 공정이 자동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추진했거든요. 장인이 손으로 깎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통한 디자인으로 균일한 품질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고 본 거죠. 이렇게 안경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다 내재화한 데다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안경업계에 불어닥친 새로운 트렌드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바로 라이선스 생산이었어요. 자,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냐? 럭셔리 브랜드들이 대중화를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던 디자이너들이 독립해서 독자적인 패션 하우스를 설립하던 때였죠. 그 중에서도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선구적인 인물이었어요. 아르마니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이 만드는 옷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경을 본 관점도 그랬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안경은 시력 교정을 위한 의료 보조 기구로 취급되던 시절이었는데요, 선구자였던 아르마니는 완전히 좀 보던 게 달랐던 겁니다.
어떤 거냐? 안경도 패션 아이템이자 얼굴에 착용하는 새로운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안경에 자신의 이름을 걸기로 합니다. 그렇게 1988년에 안경 부문의 라이선스 계약을 룩소티카와 맺은 거죠. 이 계약 덕분에요. 아르마니는 안경 공장을 만들지 않고서도 아이웨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룩소티카는 자신의 기술력 위에다가 럭셔리 브랜드를 입힐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방법이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이후에 불가리, 샤넬, 프라다 등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도 다 룩소티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정도였어요. 이 덕분에 룩소티카는 세계적인 안경 프레임 제조사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거고요. 델베키오에 하시면 1990년에 룩소티카 상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탈리아 기업인데 밀라노 거래소에 상장한 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거든요. 이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룩소티카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거였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달러로 자금을 조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달러로 조달한 자금을 과감하게 인수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룩소티카가 눈여겨본 것은 바슈롬이었습니다. 바슈롬은 90년대에 경영난으로 표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악의 수를 두게 됐습니다. 바슈롬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 브랜드가 레이벤인데요. 선글라스계의 보석이랄 수 있는 레이벤을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주유소와 편의점에서도 판매한 거예요. 그 결과 레이벤은 주유소 편의점에서 29달러에 팔리는 저가 상품 정도로 추락해버린 거였어요. 이걸 본 룩소티카가 레이벤, 아네트, 레보 등을 포함한 바슈롬의 글로벌 아이웨어 사업부를 6억 4천만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저가 판매점에 풀린 레이벤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싸구려 레이벤이 시장에 남아있는 한 레이벤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룩소티카의 최신 공장으로 생산을 이관시켜서 프레임과 렌즈의 품질을 끌어올렸죠. 그렇게 고급에 걸맞는 품질과 이미지를 확보한 후에 레이벤의 가격을 150달러로 인상했어요.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레이벤은 고급 선글라스의 상징으로 남아있죠. 다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수직 계열화라는 델베키오의 철학은 이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95년에는요 북미 최대 안경 소매 업체인 렌즈 크래프터를 소유한 US 슈즈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를 감행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조부터 유통, 소매까지 전부 룩소티카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소매까지 장악해버리면은 룩소티카는 자사 브랜드를 더 좋은 위치에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경쟁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의 안경원들이 룩소티카에 대한 불매를 하겠다고 나섰죠. 이때까지 자기한테 물건을 주던 공급사가 갑자기 거대한 경쟁사가 된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에 이미 룩소티카의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룩소티카는 이걸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레이벤을 인수한 후에는 훨씬 더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브랜드 프레임 없이는 안경점들도 장사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이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클리 인수전이었죠. 2001년에 룩소티카가 전 세계 공항과 쇼핑몰에 있는 선글라스 전문 체인인 선글라스 헛을 인수했는데요. 이 인수 덕분에 룩소티카는 무도수 선글라스 시장의 유통망을 사실상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유통망을 장악했으니까 이 파워를 바탕으로 공급업체한테 이제 딜을 걸어야죠. 그래서 오클리 측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는데 오클리에서 이걸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룩소티카에서 어떻게 했냐? 자사 소유 매장에서 오클리 제품을 다 빼버리고 발주도 엄청나게 줄여버렸죠. 그럼 어떻게 됐냐? 오클리가 말 그대로 폭망을 해버렸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망에서 오클리가 빠져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폭락해버렸고 주가도 박살이 났거든요. 결국 오클리는 룩소티카에 항복을 했고 2007년에 룩소티카가 오클리를 21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룩소티카는 이때 이미 시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기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룩소티카 얘기는 잠깐 멈추고 이번에는 에실로를 살펴보자고요. 에실로는 1972년에 프랑스의 에셀과 실로라는 기업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셀은 19세기 중반에 파리 안경 제조사 조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농협처럼 협동조합의 형태로 출범했던 기업인 거죠. 여기가 특이한 게 굉장히 기술적인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진 다초점 렌즈였죠. 1959년에 에셀의 엔지니어였던 베르나르 메트나즈는요, 당시에 많이 쓰던 이중 초점 렌즈의 단점 때문에 고심했었습니다. 이중 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렌즈의 원거리 영역과 근거리 영역으로 두 가지 초점을 넣어서 만든 렌즈인데요. 평상시에는 원거리 영역을 주로 사용하다가 가까이 있는 걸 볼 때는 근거리 영역부를 활용해서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 원거리 부와 근거리 부의 접점에서 초점이 이상하게 잡히고 상이 떠 보이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메트나즈는 이 문제점을 해소할 렌즈를 출시하게 된대요. 그게 바로 누진 다초점 렌즈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누진 다초점 렌즈인 바리락스 렌즈를 출시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한 거죠. 에셀이 렌즈 설계의 혁신을 주도한 곳이라면 실로는 소재와 생산의 혁신을 주도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931년에 리사 형제가 설립한 안경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렌즈 제조로 사업 영역을 넓힌 거죠. 실로의 대표작은 에셀이 바리락스를 출시한 1959년에 나왔습니다. 바로 오르마 1000이라는 건데요. 지금도 유명한 바리락스만 달리 오르마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마의 특징은요, 기능이 아니라 소재거든요. 바로 플라스틱 렌즈란 거죠.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안경 렌즈는 미네랄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겁기도 무거운데다가 떨어지면 그냥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르마는요, 경량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든 렌즈였어요. 가벼운 데다가 충격에도 강하니까 이 오르마가 등장한 이후로 플라스틱 렌즈는 그야말로 대세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에셀과 실로는 프랑스 시장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었지만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가 필요하다는 공통의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를 이끌던 조르주 리삭의 사망 이후로 두 기업의 합병 논의가 진행되더니 72년에 에실로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한 겁니다. 이 합병 하나로요, 에실로는 세계 3위 규모의 광학기업이 되었고 설계와 소재라는 양대 혁신을 손에 쥐게 되었죠. 에실로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여기가 합병 이후에 택한 전략에서 특이했던 게요, 전 세계의 처방 연구소들을 인수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로 편입시킨 거였거든요. 처방 연구소가 뭐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하고 그 자리에서 렌즈 가공하고 15분 만에 안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은 이게 좀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일단 시력과 굴절률을 검안사에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검사지를 가지고 안경원에 가면요, 안경원에서 근처 처방연구소에 시력과 굴절률에 따라서 렌즈를 가공해달라고 주문을 넣는 거죠. 그럼 처방연구에서 렌즈를 깎고 코팅하고 안경테에 맞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안경점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그제서야 소비자는 안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구조 때문에 반제품 형태로 유통되는 렌즈는 지역의 처방연구소에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실로가 이런 처방연구소들을 지속적으로 인수했다는 말은 렌즈 선택과 가공 과정에서 에실로의 렌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사인 호야나 자이스의 렌즈도 납품이 되긴 하지만은 처방연구소에서 에실로의 렌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뭐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실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는 앞서 얘기한 대로 처방연구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경점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에실로가 유통망을 장악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렌즈를 직접 제조하는 중소업체들도 많았고요. 물론 그래도 에실로가 워낙에 거대한 기업인지라 에실로 제품을 안 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상대적으로 에실로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자면요, 룩소티카와 에실로 둘 다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제조와 유통을 장악하면서 차원이 다른 시장 지배력을 과시한다는 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기업 모두 렌즈와 프레임 시장에서 경쟁사와는 엄청난 격차를 벌였던 기업이었죠. 그러면 대체 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결정했냐?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룩소티카 입장부터 보자면요, 2010년대 중반부터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탈이 발생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LVMH나 캐린 같은 기업들이 보니까 룩소티카가 자신들의 브랜드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명품 브랜드가 한두 개 정도일 땐요, 자신들이 직접 안경을 제작한 게 비효율적이지만은 LVMH처럼 산하 브랜드가 많다? 그러면은 직접 아이웨어를 제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 결과 LVMH와 캐린 계열의 브랜드들이 죄다 룩소티카에서 이탈해버렸어요. 심지어는 20년 동안 함께해온 불가리마저 2024년을 마지막으로 이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룩소티카는 여기에 큰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려면 자체 브랜드도 강화해야 되지만은 통합도를 더욱 높여서 수익성을 더 끌어올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렌즈 제조 부분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근데 이게 에실로한테도 불똥이 튄 거죠. 에실로 입장에서 보면요, 룩소티카가 직접 렌즈 제조를 한다? 이거 진짜 날벼락이었습니다. 렌즈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공룡이긴 했지만요, 시장 트렌드가 에실로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문제였거든요. 자, 아까 앞서 안경이 의료 보조 기기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 렌즈도 의료 보조 기기에서 그냥 범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처방을 받아서 렌즈를 꼭 추천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렌즈 선택 방식과 가격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때마침 와비파커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판매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에실로의 프리미엄 렌즈들의 판매가 점점 부진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에실로의 최대 고객사였던 룩소티카마저 직접 렌즈를 제작하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에실로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서로 시장의 변화와 한계를 인정하고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두 기업이 통합을 하면은 렌즈부터 프레임, 유통, 소매 판매까지, 안경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2018년에 두 기업의 합병으로 에실로 룩소티카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탄생한 이 거인의 문제점은요,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는 두 기업의 대등한 합병으로 탄생했다지만요, 이렇게 합병한 기업들이 그렇듯이 두 기업의 경영자들 간의 권력 다툼이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루이비통하고 모일 헤네시 그룹이 합병해서 LVMH가 탄생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양측 경영자 간의 주도권 다툼, 권력 싸움이 심하니까 백기사로 불렀던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 둘을 다 쫓아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에실로 룩소티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룩소티카의 창업자인 델 베키오와 에실로의 회장이었던 위베르 사니에르 간에 누구를
누구를 CEO로 임명하는 날을 놓고 갈등이 생겼었거든요. 델베키오는 자신의 측근인 프란체스코 밀레리 선임을 시도했고 사니엘은 이걸 반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2019년 초엔 이 문제로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이 문제는 밀레리가 자신은 CEO 후보가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봉합되긴 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언 덕분에 밀레리가 CEO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혼란을 수습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2020년에 사니에르가 은퇴하고 델베키오도 비상임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밀레리가 단독 CEO가 되었어. 그리고 풍운하였던 델베키오가 2022년에 사망하면서 에실로 룩소티카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밀레리 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유럽의 거대 안경 유통기업인 그랜드비전을 인수하고 메타와 협력해서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를 발표하고 또 패션 브랜드인 슈프림을 인수하는 결정들을 하기도 했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슈프림 인수가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앞서 얘기했던 캐린과 LVMH 아이웨어 시장 진출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패션 기업들이 아이웨어 시장에 진출하니까 에실로 룩소티카도 자체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슈프림을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슈프림의 강력한 팬덤과 더불어서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서 아이웨어와 스마트 글라스에 접목해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이었어요. 이런 움직임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에실로 룩소티카는 다시금 시장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집요한 철학을 가진 쪽이 이긴다. 룩소티카의 창업자였던 레오나르도 델베키오는요, 말 그대로 자수성가 그 자체인 인물이죠. 어머니한테 버려져 고아원으로 가서 14살부터 금융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26살에 자신의 공방을 세웠는데요.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인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홀로 서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집스러운 철학을 갖게 됐죠. 안경 부품 하청업체에서 출발해서 안경을 직접 만들고 도매 유통도 하고 결국엔 소매 유통을 넘어서 렌즈 제작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철학 때문이었고요. 사니에르와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결국엔 자신이 밀던 밀레리를 CEO로 앉히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건 이긴 거죠. 이것 또한 에실로 룩소티카 같은 거대 기업이 처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사이좋은 경영이 아니라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집요한 철학으로 밀어붙인 결과기도 한 겁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강력한 자기 철학을 가진 쪽이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초거대 기업인 에실로 룩소티카인 거고요.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